수급이 쏠려서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완전 쇼핑 박앤세인 기간이에요. 젠슨항이 왜 이렇게 계속 오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이건 진짜 AI 찐 수혜주다. 코스피가 안 꺾이고 망가잖아요. 그럼 더 갈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간 염승환, 월간이요? 주간. 이제 매월 나와야 되나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매주 했었는데 매주 했었죠, 매주. 오랫동안 못 빼가지고. 네네네. 오늘 저희가 6월 1일 월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게 진짜 다음날 구청 가도 뭐라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장중에 한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지금 탄력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도 이제 보면 코스피가 사실 삼성전자 10%나 올랐으니까. 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가볍죠. 한 여기서 지금 8,000 거의 800까지 왔으니까 한 200포인트만 오르면 되거든요. 200포인트 오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에 1, 2%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뭐 3, 4% 오르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 외국 블룸버그 뭐 CNBC 이런 데서 그러더라고. 한국은 하루에 3, 4% 움직이는 게 뭐 아무것도 평소 아니에요. 일이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 위아래 변동이 크니까 지난번에도 8,000 딱 찍고 7,000 초반까지 그냥 확 내려가고. 네. 그래서 뭐 장중에 찍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9,000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000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죠. 그런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저도 뭐 1만까지는 가지 않겠냐 생각은 하지만 이제 문제는 너무 쏠리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항상 휴유증 생기거든요. 이 속도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지금 쏠려 있는 건 누가 뭐라 해도 전자 닉스, 삼전 닉스 그죠. 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또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밸류에이션, 실적 추정, 실적 상향되는 거 보면 그래도 삼전 닉스가 제일 싸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거. 그러니까 삼전 닉스는 이제 PER 이제 8배 정도까지 왔는데 네. 8배면 평균 10배 받아야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41만 원, 하이닉스가 290만 원 나와요. PER 10배 계산하면. 잠시만요. 못 들었어요. 다시 얼마요? 삼성전자 41만 원, 예. 하이닉스가 290만 원 정도. PER 10배. 이게 PER 10배. 그러니까 현재 실적 추정치 기준. 근데 또 네. 이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실적 추정치가 거의 정체됐어요. 멈췄어요. 항상 오르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뭐 실적 추정치가 그냥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정체됐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 PER이 8배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싼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이클이니까 PER 5배, 6배가 맞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 아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시각은 다 비슷하죠. 이제는 아니다. 사이클 많이 축소되고 장기 공급 계약 맺어서 TSMC처럼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10배 받아야죠, 무조건. 그게 그렇죠. 맞으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이클 심하게 했다는 그냥 범용 메모리가 아니니까 맞아요. 이제는 주문형이고 예. 롱텀 장기 계약으로 간다면 맞아요. 평가가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완전히 달라지고, 그 노무라에서도 TSMC 정도 받아야 된다. TSMC 받으면 20배 받아야 돼요. 거긴 더 높아서. 20배. TSMC가 22배니까 한 20배 주면. 그래서 노무라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59만 원 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SK증권에 올해 제일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가 한동희 연구원. SK증권. 그분이 오늘 그 삼성전자 60만 원 지시했어요. 하이닉스 400만 원. 400. 네. 근데 그러니까 한동희 연구원이 사실 예전에 저희 세미나도 네. 나오기도 했는데 YG 클럽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처음으로 100만 원 불렀었죠. 맞아요. 그리고 PER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지표를 바꿔야 맞아요. 된다 주장을 했고 200, 300 사실 제일 먼저 올리지 않았었나요? 제일 먼저예요. 그분이 400. 제일 먼저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 11월인가 그때 100만 원 올리고 나서 난리가 났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지르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습 효과 있는 분들이, 야, 저렇게 또 애널리스트가 지르는 거 보니까 꼭지다. 맞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파신 분들 그래서 후회하고 그때 있죠.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실제 또 빠졌어요. 좀 조정 받았었어요. 네, 그전에. 급락했었어요. 네. 50만 원 초반까지인가?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전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저도 된다.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0만 원 못 갈 이유는 뭐냐? 그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100만 원이 그러니까 가는 거를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못 갈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100만 원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봤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조건으로 미국 상장하면 가지 않을까. 맞아요. 지난번에 ADR. 나오셨을 때도 ADR 이야기 네. 해주셨고. 근데 그거 이제 상장을 하기로는 했는데 예. 아직 뭐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예상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좋으니까 훨씬 좋으니까 지금 200만 원도 넘었고 근데 이제 한동희 연구원님의 의견 자체가 이제 워낙 잘 맞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걸 놀랜다기보다는 좀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는. 애널리스트 의견들이 맞는구나. 그러니까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사람들이 맞아요. 열광하는 것도 야 기왕이면 같은 돈으로 2배씩 가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추월하고 싶은 못 사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포모가 느껴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컨빅션 바이 맞아요.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다 보니까 돈이 또 엄청 쏠려버리고 너무 쏠렸죠. 시장의 돈이 쫙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단일 종목으로. 맞아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물론 이제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쏠림이 너무 이게 지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일째 이어지다 보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코스닥이 엄청난 지금. 아니 왜 꼭 그 돈을 다 코스닥에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코스닥이 무너져. 코스닥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와, 4일째 폭 나갈 줄은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근데 수급이 너무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돈 더 빼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10% 가는 거 보니까 단일 종목 20% 올랐잖아요. 그러네. 그럼 당연히 사람 심리가요 옮겨가게 돼 있어요. 와, 이거 무슨 참아야 되는데 와. 하면서도 보이잖아요 눈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수급으로 올라간 건 한계가 있어요. 수급으로 이렇게 쏠린 건 결국엔 그 수급이 이제 말라가는 순간 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억울하게 빠진 거는 저는 그쪽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급락했어요. 삼성전자가 10% 오르는데 심택이 10%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기존에는 이해가 안 가요. 같이 가기도 했고 못 올라서 최근에는 더 오르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것도 이제 수급의 왜곡이라고 보시는 완전 거예요. 왜곡이죠. 아니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사가 모두 다 가잖아요. 이유는 알잖아요. 이제 업황 좋으니까. 좋은 건 알죠. 앞으로 증설도 더 할 거고. 그럼 소부장 당연히 가야죠. 근데 많이 올라서 실수는 있어요. 먼저 올라서 뭐 주가가 약간 기간 조정이죠. 그럼 보통 많이 빠져야 1, 2%? 거기서 옆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가 보면 4일째 장대 연봉이에요. 요즘 한번 빠지면 네, 이거는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 종목이 무슨 일이 무슨 맞아요. 악재 있나 두리번거리면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다, 비맞고 예. 있어. 결국 레버리지 때문이죠. 코스닥 쪽은. 네,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비싸요.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밸류도. 네, 삼성전자가 PER 6배인데 일부 기업 막 40배 받으니까 네. 그래서 좀 비쌌는데 레버리지 ETF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많이 소부장으로 좀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건 좀 목이 찬 것 같고 이거 정리해서 차라리 이쪽 레버리지로 옮겨가는 게 훨씬 수익률 면에서도 좋다고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매물 나오니까 이제 계속 그게 매물이 쌓이게 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수급은 계속 이탈하는 수급이 좀 발생하고 거기에다 오늘 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막 급등하니까 우선주 매매까지 이게 쏠리면서 더 급등했고 또 거기에 젠스낭 방한하는 게 또 불을 지펴버렸죠. 그렇죠. 야 절로 가자. 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스강이 소부장은 안 만나니까. 네, 그래서 와이스트리트도 안 만나. 소부장 기업들이 좀 억울하게 저는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반도체, 삼전 닉스보다 소부장을 좋아하셨던 분들, 맞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베타 값이 더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더 좋아하신 건데 그런 시장이 코스피에도 있대.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대. 야, 짐 정리해. 너 아직도 거기서 노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수급의 쏠림 또 그로 인한 왜곡 현상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결국 이번에 저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막 급등하는 게 있고 못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거든요. 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주 말고 다른 업종들을 한번 보면 실적 좋은 거 많아요. 찾아보시면. 소부장도 실적 되게 좋아요. 네네. 좋은 게 많은데 지금 억울하게 다 빠지잖아요. 수급 때문에. 그럼 완전 쇼핑 박앤세인 기간이에요. 너무 투자하기 좋은 시기죠. 사실 투자 관점에선 네네.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그게 회사가 잘못돼서 빠지는 거면은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수급적인 이슈. 본질 외적인 걸로. 맞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LG엔솔 상장할 때도. 그날 아직도 기억하는데 LG엔솔이 수급을 다 빨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빠졌어요. 관련 기업들이. 근데 그게 진정되니까 또 갈 종목들은 올라버리더라고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못 오른, 그러니까 이런 수급 이슈 때문에 급락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 좀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있고요. 제가 봐서 화장품. 화장품 수출 되게 좋더라고요. 수출 데이터 그래요? 오늘도 잘 나왔고 5월 달 잘 나왔고 2차 전지도 수출 데이터 잘 나왔어요. 배터리 쪽도. 예, 배터리도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저는 오히려 완전 지금 박앤셀 기간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시장의 수급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기투표 기계일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계에 가깝다고 이제 버핏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은 또 그 역시 시장의 일부인데, 하여튼 그럴 때 또 뭐 가격 부담이라든지 좀 저렴하더라든지 아니면 세일하는 느낌으로 찾는다면 여전히 이쪽에 기회는 있다, 소부장이나. 네, 그러니까 저는 수급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 쏠림에 따라서 그렇죠. 왔다 갔다 예. 하니까. 근데 결국 수급은 그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 안 하고요. 결국엔 펀더멘털이 이기죠, 다. 예. 그래서 그 가치가 왜곡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왜곡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뭐 수급이 쏠려서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선정하신다면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좀 시점이 지나서 이게 왜곡이 좀 풀리면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번에도 피터 케인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제일 좋아하는 게 피터 케인님이 그 하방이 단단한 거. 크게 밑은 되게 단단한데 위는 열릴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무조건 주도주만 볼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포트의 일정 부분은 주도주가 또 없으면 또 안 되고 네. 있어야겠지만 남들이 다 쏠려 있을 때 네. 또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빈집 맞아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삼전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사실 파업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눌려 있다가 파업 이슈 해결이 됐는데도 왜 삼성이 못 가고 하이닉스가 더 가지? 라고 싶었다가 5월 1일에는 삼성전자가 10% 급등을 하고 네. 하이닉스는 뭐 오르긴 올랐어요. 1% 올랐죠.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1% 요즘엔 보합이고. 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엎치락뒤치락은 좀 어떻게 가늠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잠시나마 밸류에이션 좀 역전을 했었잖아요. 역전했었죠. PER로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는 그 하이닉스가 삼성을 역전을 좀 했죠. 7.8배인가? 삼성이 7.6배 정도니까 잠시 역전을 했다. 이제 오늘 또 역전했죠.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성과를 냈어요. 2배 정도 더 오른 것 같더라고요. 주가 퍼포먼스로. 네, 주가 퍼포먼스가.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순수업체잖아요. 그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의 파업 우려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순수 업체니까. 네, 삼성은 섞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미국의 ADR 상장하는 거 이런 수급 효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쏠렸던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다만 지금 메모리 사이클 보면 삼성한테 유리한 게 또 되게 많거든요. 범용 반도체 가격 엄청 올랐죠. 네. HBM4E도 샘플 먼저 지금 나왔죠. 그런 부분. 또 파운드리 주말 사이에 맞아요. 그 뉴스 나온 게 좀 영향이 맞아요. 있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좀 파운드리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애플이 인텔하고 계약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TSMC, 파운드리. TSMC 대신. 네. 그러니까 애플은 TSMC에서만 공급하는데 네. 조달받는데 저번에 인텔 파운드리랑 계약한다. 이건 되게 놀라운 사건이죠. 인텔을 쓴다? 뭔가 이제 안보 목적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한테도 당연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이게 분산되겠죠. 그럼 삼성한테는 파운드리는 이제 그거예요. 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뭐 더 나쁠 게 없어요. 파운드리 더 잃을 게 없죠. 잃을 게 없어요.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점유율도 거의 단자릿수로 떨어져요. 네. 10% 아래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최악일 때가 좋잖아요. 더 밑이 없는 거. 그러면 파운드리. 좋아지는 것만, 근데 좋아지는 강도에 따라 주가가 달라지는데, 네. 사실 뭐 테슬라 수주도 이미 받아놨고, 여기다 애플까지 수주 받게 되고, 거기다 엔비디아 수준 이미 받았죠. 그록이라는 그 LPU. 그것도 이미 받아놨고, 그렇게 생각하면 파운드리에서 이럴 거보다 기대할 게 훨씬 많거든요. 거기에 메모리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또 못 올랐고,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문제였어요. 쫓아가는 건. 근데 그게 오늘이었던 거죠. 한 방에. 네, 한 방에.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뭔가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같은 뭔가 주도주 섹터에서 약간 좀 덜 올랐던 게 좀 올랐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좋지만 우선주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괴리가 좀 있었죠. 그 사실 아침에 삼성전자 본주는 이렇게 퍼센티지 높이 안 갔을 맞아요. 때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맞아요. 올랐었거든요. 튀어오랬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을 좁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우선주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이제 특별 주주환원 아,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3년이 끝나면 내년에 또 새로운 특별 주주환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네. 그럼 지금 돈이 많잖아요. 엄청 벌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제가 어떤 보고서 보니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특별 주주환원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배당 수익률 5%가 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배당 수익률 5%면 엄청난 거죠. 삼성전자 본주요?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가 5%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럼 굉장히 매력이 있죠. 아니 주가도 싼 데다가 비싸지 않은데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내가 5% 배당까지 받으면 은행 배당 이상 주는 거거든요. 네. 5%면.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까지 있다 보니까 주주환원 기대까지 붙으면서 아마 이 우선주가 좀 이렇게 추격하는 그런 모습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말 그대로 더 나은 배당을 받기 위함이고 본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사실은 우선주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괜히?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우선주가 사실 그동안 좀 부진한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엔 둘은 같이 가거든요. 본주가 너무 벌어지면 메꾸게 돼 있어요. 약간의 격차는 두고. 예. 예. 그러니까 배당이 아니더라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본주를 사시건 우선주 사건 큰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배당은 더 많이 주는 조금 더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조금 더 배당을 좀 신경 쓴다. 나는 뭐 어차피 내가 의결권 행사 안 하겠다. 그러신 분이라면 우선주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주총에 가야 된다. 가서 무조건 하겠다. 그럼 당연히 본주 해야죠, 그걸. 주총장 가야 되겠다. 의결권 행사가 중요하다. 네.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 사실 어느 걸 투자하셔도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의 뭐 한 3천, 4천, 5천 계속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사도 괜찮나요? 막 이런 질문. 특히 반도체라면. 사실 지금 사도 수익은 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다만 기대 수익률은 점점 없어져요. 그쵸.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더라도 뭐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러니까 20만 원 초반과 삼성전자가 지금 35만 원인데 당연히 다르잖아요. 하이닉스도 100만 원 초반과 200만 원 지금 거의 한 초반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많이 살 수는 없고 다만 중간중간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보면 꼭 기회는 줘요. 이 가는 과정에서도 흔들어요. 흔들릴 때. 근데 이제 그게 왜 힘드냐면 그럴 때 투자를 안 하세요. 무섭죠. 흔들릴 때 안 사요. 대부분. 혹은 팔고 나오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 놓쳐요. 그러게요. 오르면 오른 대로 당연히 못 사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혹시라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3%, 뭐 심하면 장중에 5%도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흔들리죠. 더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내일 살까? 근데 지난번에 8,000에서 7,200 갔다가 그냥 장중 조정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기회 아예 안 주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의지가 있다. 그러면 뭐 오를 때 사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조정받을 때. 마이너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일부라도 편입은 해라. 왜냐하면 아예 못 사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내리면 내린다고 못 사고 결국 그러다 영원히 못 사기 때문에 그게 사실 삼성전자 10만 원 넘을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고민을 하세요. 살 거냐 말 거냐면. 아, 놓쳤으니까 나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안 그럼 보시면 돼요. 잊어버리고. 예, 다른 거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아니고도 많긴 해요. 기업들은 많으니까. 근데 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한 주도주예요. 이들이 끝나면 시장도 끝나요. 그래서 나는 주도주는 반드시 편입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직도 룸은 좀 남아 있어요. 물론 뭐 한동희 연구원님 보고서 목표가대로 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PR 10배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서 한 20% 정도 최소 상승률이 있으니까 일부를 좀 투자하시고 뭐 급나가면 좀 더 사시든지 그런 거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스터디를 해놓고 주가가 네. 빠질 때가 기회인데 또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때 더 흔들리게 되고 네. 저도 그래서 주가 예측이나 뭐 판단 이런 거는 구독자분들한테는 별로 잘 말씀을 안 드리는 네. 편이거든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전쟁 났을 때 이란 전쟁 터졌을 때는 좀 비교적 톤을 높여서 좀 말씀드렸다가 욕을 먹었죠. 네가 뭐 한다냐. 왜 전쟁 오래 갈 건데. 어? 지금 다 팔아야 근데 되는데. 전쟁 이렇게. 오래 가는데 결론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삼성전자가 10만 원대 중, 뭐 후반 뭐 16만 16만 원까지 17만 원, 빠졌어요. 막 이럴 맞아요. 때였고. 아, 참. 염승환 이사님이 최근에 ETF 책을 쓰셨다고. 네, 제목이 그 염승환의 ETF 완전 정복이라고. 완전 정복?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ETF로 싸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직장인분들한테 ETF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개별 기업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냥 사실 펀드 매니저들도 지수 이기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못 이겨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 200 내에서도 50%가 이제 훌쩍 맞아요. 넘어버렸고,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60%, 70% 담고 있어야 지수를 아웃퍼폼 한다는 맞아요. 건데, 그럼 내규에도 맞지 않고 못해요. 정시펀드가 또 할 그렇게 수가 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수익률을 더 뛰어넘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비중으로 봤을 때. ETF를 많이들 하시고 음. 또 간편하기도 하고 사실 코스피 200 추종하는 ETF만 사도 압도적 수익률이에요. 그 최상위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반도체 ETF를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보면 생각보다 또 반도체 ETF는 거기 소부장 섞여 있어서 이게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또 무너지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기서 거면 그냥 깎아먹으니까. 코스피 200이 가장. 근데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거 코스피 200 그거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수익 많이 안 날 것 같고. 우리 뭐 10몇 년간 그걸 경험해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게 하는 것보다 있어요. 더 나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코스피 200보다 좋은 상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지수형 ETF가 제일 좋아요.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그걸로 출발하셔서 점진적으로 테마형 ETF 네, 섹터로 나아가시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산업 공부하잖아요. 그 산업 공부하시면서 보다 보면 개별 기업이 나오니까 그때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개별 기업부터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개별 기업은. 그래서 일단 ETF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사실은 ETF 좀 기초예요. 기초인데 사전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또 ETF도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 목차 있으니까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시면 좋으니까 뭐 정리하시면 될 것 언제 같습니다. 쓰셨대요, 진짜? 저번에 잠은 주무세요? 잠은 자주 와. 설날 아, 연휴 때 그때 써서. 그때 이제 좀 몰았었죠. 또 이제 어려운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신이 내려오신다고. 미국 갔다가 저기 타이완 갔다가 한국으로 오시는 신이 있다면서요. IT의 신 저기 젠슨왕이라고 네. 황 사장님 언제 오느냐 어딜 가느냐 누굴 만나느냐 지금 뭐 장난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깐부 동맹 맺고 그러니까 그때 찍어준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랑 찍어줬어요. 현대차를 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 효과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그 학습 효과가 크게 막 발현되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현대차는 그 깐부 동맹 할 때 주가 안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다음 날 급등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다음 날 10% 급등하고 그리고 또 흐지부지 됐어요. 주가 질질 이제 빌빌 거립니다. 그러다 CES에서 날라가요. 연초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후에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너무 현대차 강렬하게 올랐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젠슨왕이 그냥 온 거 아니다. LG전자 왜 만나겠냐? 네이버 왜 만날까? 이거에 대한 이제 뭐 확대 해석도 있지만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게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젠슨항 CEO가 그동안 한국에 거의 안 왔잖아요. 안 오다가 지난번 깐부치킨 그 에이펙 때 그 예. 전까진 사실 거의 안 예. 왔었어요. 안 왔다가 지금 7개월 만에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대만 그 컴퓨텍스 행사 갔다가 한국 안 오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한국 자주 오려고 하지? 그 젠슨항만 그런 게 아니라 리사수도 왔다 갔죠. 세말트만 작년에 왔다 갔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젠슨항이 지금 이번에 간다는 데가 물론 뭐 SK나 이재용 회장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는 뭐 늘 만나던 데니까 네. 좀 새로운 데가 LG전자,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신문 기사에 대서특필 되니까 둘 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로봇 사업을 해요. 이게 잘 눈에 띄진 않는데 둘 다 피지컬 AI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지금 이번에 차기 프로젝트가 피지컬 AI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젠슨항 따님이 오셔가지고 서울대에서 강연도 하고 그때 LG전자 사장도 만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로봇 사업 파트너로서 뭔가 네이버나 LG전자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붙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여전히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로봇 사업으로 28년도에 양산해서 공장이 어떻게 놓고 동영상도 계속 공개해 주잖아요. 되게 좋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발전하는 모습 우리가 볼 맞아요.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LG전자는 사실 그런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CS2016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정용 로봇 그거 공개했지만 사실은 가정용 로봇이 그게 완성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냥 완전한 휴머노이드도 아니에요. 네네. 그죠?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걸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젠슨항 딸이 왔다 가고 LG전자 이번에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돼서 뭔가 이제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그 제가 LG전자 그때 좀 분석해 봤을 때는 28년도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로봇을 일단 이름이 클로이드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를 아마 이제 양산을 할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다만 저는 로봇을 본다면 제가 좀 LG전자 주주분들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차 그룹이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용 로봇은 되게 난이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잖아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맥스는. 그렇죠. 공장은 되게 규격화돼 있어서 로봇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딱 맞춰진 그 공간을 그대로 이동하면 되고. 그렇죠. 반복하고. 네, 반복하고.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근데 가정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어떤 정말 처음 오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와도.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규격화가 안 돼요. 가정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가정용 로봇이 투입이 됐을 때,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투입이 됐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뭐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로봇 상용화 중에서 가정용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걸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LG전자가 지금 이틀째 상한가 갔거든요. 네. 10만 원 하던 회사 거의 LG전자 이틀 연속 상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야,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을 삼성전자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처럼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이제 펀더멘털로 증명이 되는 그럼요. 건데 LG전자가 됐건 네이버가 됐든 뭐 여러 기타 등등 뭐 특정 종목을 뭐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으로 앞서가는 건 사실 이게 뭐 나중에 뉴스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뭐 세론이 나왔다. 세론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 같아요. 뭐 추격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혹은 뭐 이제 또 모멘텀 플레이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 짧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뒤늦게 좀 투자는 조심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저도 그 생각까지 못 했는데 오늘 그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는 내용이 좀 달랐어요. 우린 다 로봇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젠슨항, 피지컬 AI. 그걸 그 너머를 보라는 거죠. 이건 피지컬 AI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젠슨항이 왜 이렇게 계속 오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AI 그
한마디로 인프라 그쵸, 거점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음. 왜냐하면 그 지금 네이버도 그렇죠. 현대차가 엔비디아로부터 GPU 공급받기로 했잖아요. 그런 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 GPU 받아서 AI 데이터 그렇죠. 센터 온다는 거는 결국 한국을 하나의 AI 그 소버린 AI라고 그러죠. 국가가 주도하는 네. 요거의 거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들려서 가는 이유도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있지만 그건 좀 작은 부분 같고 한마디로 한국에서 뭔가 엔비디아 하는 사업이 그거죠. AI 인프라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AI 팩토리. 그 거점으로 한국을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예. 이미 고객사도 있고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 2개나 큰 거 딱 있고 피지컬 AI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는 기업들. 그래서 저는 삼성 SDS랑 LG CNS랑 네이버 공통점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다. 아하. 운영이에요, 실제. 그렇죠. 이 기업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의견도 일명 그러니까 로봇만 볼지 말자. 로봇 위에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뭔가 이슈가 좀 나오지 않겠냐. 명확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방한해서 한번 로봇 말고도 젠슨항이 어떤 좀 의사를 피력하고 가는지 누굴 정확히 만나서 뭘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 로봇만 보니까 그걸 벗어나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된 AI 생태계 전반으로. 예. 그러면 인프라. 네이버나 삼성 SDS나 그 LG CNS 주가 급등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오니까 온다고. 한번 그럼 주말까지니까 네. 주말까지 한번 보고 다음 주에 한번 판단을 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쉬고 펀더멘털을 보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모멘텀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뭐 뉴스에 뭐 팔아라 뭐 이거 세론 나오는 게 언제 어떻게 네. 주가가 움직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해 보려고 하거든요. 젠슨 황이 와서 도와줘라고 하는 회사랑 우리나라 회사가 젠슨 황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회사랑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어느 쪽이 더 장기 투자에 적합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왜냐면 오늘 그죠. 저희 막내 PD가 물어보길래 젠슨 황 온다는데 지금 이거 사요? 사야 돼요? 사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게 판단의 기준이 또 있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답은 네. 당연히 뭐 젠슨항이 필요로 하는 곳이 승자가 되겠죠. 될 텐데 거기 대표적인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죠.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 같아요. 왜냐하면 젠슨항은 현대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데이터가 없어요. 젠슨항 피지컬 AI는 물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엔비디아 단점은 가상 데이터만 있어요. 직접 그 현장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직접 데이터가 있잖아요. 공장이 이제 있으니까. 별도로 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이 공급할 회사는 전 세계에 현대차 그룹밖에 없어요. 그렇죠. 벤츠가 할 수는 없어요. 벤츠랑 같이 하잖아요. 알파마요. 네네네. 근데 벤츠는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그게 브랜드 가치는 뛰어나지만 사실은 생산 능력이 작으니까 결국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동안 몇십 년 해온 가치 이 데이터를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 할 때 네네네.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거기서 서로 데이터 이제 그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데이터도 서로 공유하고 벤츠에서 받은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마이고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도 현대차에 주는 걸로 서로 공유하는 걸로. 엔비디아라는 허브를 통해서 네, 공유하는 걸로. 공유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보고서가 나온 걸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니까. 그러면 저는 젠슨항이 충분히 한국에 또 오는 목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고 젠슨항이 온다라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네. 왔다 간 이후에 맞아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걸 또 이제 골라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 이후에 또 현대차가 그 본질을 보여줬던 네. 것처럼. 근데 현대차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PER이 현대차가 이제 20배 가까이 돼요. PER이 4배짜리 회사가. 그 사실
20만 원대가 PER 4배, 5배 네.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한 3배 이상 3배 이상 올랐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더 이상 자동차 관련주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안 돼라고 알려주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75만 원대에도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늘 항상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로봇은 아직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직은. 적자예요. 적자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모멘텀이 꺾이면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적과 달라요. 그럼 소진되면 빠질 때 확 빠져버려요. 그때 3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전쟁이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 전쟁 나고 나서 그때 65만 원까지 갔던 현대차 주가가 44만 원까지 폭락합니다. 예.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전쟁 때문에. 음. 그래서 그때 로봇주들 다 많은 기업은 코스닥에 있는 일부 기업은 반토막 나버렸어요. 음. 고점에서. 그랬다가 이제 현대차가 좀 5월부터 다시 달렸죠.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또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죠. 미래는 로봇의 미래는 명확하고 선도 업체니까 계속 잘 가져가시는 거 좋은데 변동성이 되게 커요. 삼성 하이닉스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추격은 하지 말자. 예, 아무리 뭐 요즘에 뭐 일부 증권사에서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현대차 목표 주가. 근데 그런 목표 주가보다도 어차피 지금 너무 단계에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리면 또 이렇게 모멘텀이 좀 꺾이는 구간에선 충분히 또 싸게 살 기회 주거든요. 줍니다. 기다리면.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지금 막 젠수 나오고 또 현대차 이런 좋은 얘기들 들리면 그냥 지금 당장 사고 싶어요. 사고 사실. 싶죠. 예. 항상 올라갈 때 사고 싶은 예, 게 또 정상이에요. 맞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리고 이제 사서 만약에 좀 며칠 기분 좋다가 확 빠져버리면 이제 좀 후회하죠. 좀만 기다릴 걸. 근데 그런 후회 연속인데 기왕이 지금 뭐 현대차를 PR 20배 근처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지금 보유는 계속 하시되 저는 현대차 그룹은 28년까지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길게. 대신에 중간중간 폭락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때 놓치지 말자. 아. 지난번에도 50만 원 깨졌을 때. 또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때. 예.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70만 원 넘었다가 또 50만 원대까지 한번 또 빠졌어요. 순식간에. 그때 이제 8천 찍고 탁 확 빠졌을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런 게 급락이 한 번씩 나오니까 그때를 좀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급락할 때 좀 이런 그 피지컬 AI 관련주들은 담아가시면 좀 좋지 않겠냐. 삼성 하이닉스랑 좀 달라요. 삼성 하이닉스는 물론 지금은 이제 너무 올라서 쫓아가긴 좀 그렇지만 밸류가 받쳐주는 회사니까 네. 실적 나오니까 사실 추격해도 해서 좀 물려도 편해요.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금방 회복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도 덜하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의 실적 숫자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과 또 실적이 항상 뒷받침되는 주식은 또 볼 때 좀 달리 대응을 맞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아마 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이라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그 삼성전기 질문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지금 주 초구나.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죠? 지난주에 뭐 이제 막 200만 원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기가 네. 사실은 실적은 나와요. 네. 실적 추정치도 높아져요. 그런데 멀티플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AI 로봇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거라 실적이 단단한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지만 얌전하게 오르는 것들이라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성격?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기가 저는 뭐 200만 원 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숫자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명확한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그냥 독점이죠, 독점. 근데 MLCC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베라루빈 나오니까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MLCC가 훨씬 많거든요. 단가도 비싸요. 비싸고 이 스마트폰에 1000개 들어간대요, MLCC가. 네. 근데 그 전기차에 한 그 10,000대? 10,000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최소 30,000개. 그리고 그 서버 렉 하나에. 예. 거기다가 아마 그 이제 베라루빈 한 5만 개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단가가 훨씬 비싸겠죠. AI 데이터 센터는 GPU가 순간순간 데이터를 받아다가 연산도 하고 그럴 때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가 한 번에 확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때 MLCC가 그 역할을 해주죠. 댐 역할 하는 거잖아요. 전기 받아다가 방전해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중국산 쓸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안보 문제도 있지만
품질이 안 되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용은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양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원래 범용 MLCC는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3위인가 할 거예요. 조금 밀려요. 네. 점유율이 범용 쪽은. 중국의 위협도 좀 있고. 근데 1위는 무조건 무라타예요. 사실 항상 무라타가 1등인데 요 AI 데이터 센터만큼은 무라타하고 지금 점유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등을 둘이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훨씬 높게 주는 거죠.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여기 1등이 삼성전기네. 그리고 무라타는 되게 회사가 보수적입니다. 일본 회사도 알잖아요. 증설도 되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가격 인상도 약간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삼성전기는 아니죠. 증설도 할 거고 네. 가격 인상, 단가에도 적극적이고 이런 걸 뭐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플립칩 BGA 요게 이제 큰 기판. 그게 역시 그 PC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건데 요게 불황이었지만 요즘에 요것도 역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다. 거기다가 카메라는 로봇에 또 들어가겠죠. 이건 스토리텔링 하기 좋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니까 이건 진짜 AI 찐 수혜주다. 경쟁자도 없다. 실적 좋네? 올리자. 요렇게 좀 이제 쏠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0만 원까지 갔는데 다만 지금은 조심은 해야죠. 지금 PER이 100배가 넘었어요. 100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고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밸류는 당연히 좀 목에 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죠. 당연히. 신규 매수는 어렵고 다만 보유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냐. 그거는 좀 왜냐면 비싸다고 주가 꼭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생겨야 돼요. 시장이 무너지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코스피가 안 꺾이고 망가잖아요. 그럼 더 갈 수도 있어요. 전기가.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고민할 자리는 아니고 당연히 투자는 안 되고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좀 여기서 그 어떨 때 좀 팔지.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지수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볼 건지. 네. 아니면 손절을 잡는 거죠. 나 요 정도 빠지면 일단 이익 실현 해버리겠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밑을 잡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항상 그 시장에 뭔가 몰아치는 시장의 분위기, 뉴스들, 기대감들. 근데 사실 그건 또 예상하기도 힘들고. 당장 그 스페이스X만 해도 이제 상장까지 2주가 안 남았거든요. 한동안 또 우주 관련주들 기대가 확 몰리다가 또 최근에 좀 피지컬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은 좀 기대감이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모르겠네.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그 기대감이 살아있을지는. 왜 우주 관련주들도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뭐 엄청 받았죠. 사실 연초 이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또 빨라진다고 하니까 네. 가장 대장주가 미래에셋 증권이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죠.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계속 좋으면 그 상장 이후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한 30% 빠졌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소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가 너무 높은 밸류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수급의 블랙홀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렇게 어떻게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주항공주한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거대한 회사가 하나 상장하니까 이제 인정하는구나. 근데 한편에선 경쟁 회사들은 수급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소부장이 빠지는 것처럼 이걸 사야 되잖아요. 이쪽을 잡기 위해서 비슷한 섹터의 다른 기업을 팔아야 되는 거죠. 돈은 한정적이니까. 또 ETF에 새로운 뭐 예를 들면 UFO ETF가 실제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그 티커 네, 맞아요. UFO예요? 거기에 만약에 스페이스X가 들어간다 떡하니 네네네. 다른 회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 비중. 비중이 확 빠져버리겠죠. 뺏기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M7 추종하는 ETF가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스페이스X가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시총 6위 정도 예상해요. 미국에서. 그러면 누군가는 빼야 돼요. M8으로 하든지. 예. 아니면 수급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총 500조짜리가 상장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선 누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수급을 어쨌든 이걸 추종하는 펀드나 ETF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비싸고 싸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상장한다고 수혜가 아니라 이제 이미 반영은 한 데다가 주가 이미 올라갔고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이벤트가 또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큰 자금들은 스페이스X를 살려고 그러겠죠. 거기는 되게 이제 쫓아가- 장기적으로 예, 가져가야만 하는 예, 기관들. 쫓아가야 되니까 예. 그런 물량들을 하려면 또 다른 데서 돈을 좀 빼야 되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오히려 저는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선반영과 예, 일시적인 수급에 또 왜곡일 수 네, 있는 거고 맞아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우주 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또 각 기업들이 거기서 얼마나 또 실적을 내고 있는가를 당연히 맞아요. 보면서 또 차별화 되겠죠. 맞아요. 그 안에서도 돈 잘 버는 기업도 있고요.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적자인 기업도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쪽은 좀 너무 과하게 좀 올라갔다면 일정한 조정은 좀 불가피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이 했던 그 뭐죠? 예, 블루 로켓, 오리진. 예, 블루 오리진이 폭발한 거. 폭발 사고 한 것도 이렇게 썩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그만큼 좀 쉽지 않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그만큼 대단한 건 맞아요. 거긴 너무 잘했고. 예. 근데 다른 쪽은 그럼 경쟁력이 있나? 그럼 오히려 스페이스X로 더 쏠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밸류 할인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호황 장세에서도 참 우리가 고민할 게 많습니다. 네. 또 하나의 고민은 염성아 이사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된다는 거. 영상 더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바쁘셔가지고. 또. 7월에 한번 또. 아유, 올게요. 그럼요. 네, 예. 7월에 올게요. 다음 주도 좋고요. 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